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을 가장 대중적으로 잘 풀었었다고 호평을 받은 책, 한때 서점가를 강타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죠. 저도 읽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고가 후미타케와 기시미 이치로의 공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꽤 재밌죠? 미움받을 용기. 어쩌면 이 제목이 그 자체로 이 책의 주제의식을 가장 명징하게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약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심화, 발전시켜서 약간은 대중들이 알기 쉽고 실천하기 쉽게 자기계발 측면으로 해설해 놓은 일종의 주석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아들러의 별칭이 자기계발의 창시자, 개인 심리학의 시조이기도 하죠. 아들러의 철학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질시,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제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동료라고 해야 할까요? 이 프로이트를 주축으로 한 빈정신분석학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도 심리학자 융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와 견해 차이가 생겨서 학회를 탈퇴하는데요. 아들러가 프로이트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이 바로 트라우마의 역할과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소위 원인론적 인간관이라고 하죠. 모든 인간은 아주 어릴 때 겪게 된 특정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때부터 특유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성격이 성장하면서 점차 고착화되어 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게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들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위 목적론적인 인간관을 믿는 학자였어요.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라는 거죠. 아들러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아무리 과거에 특정한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고 또 앞으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나름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말하자면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마치 과거의 정신적 외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병리적 인간관이라면 아들러의 그것은 긍정과 희망의 낙관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월성의 추구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 우월성의 추구라는 개념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성격, 능력, 소질 등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건지 고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우월성의 추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남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막연히 따라하려고만 하는 우월 컴플렉스와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 주변에 보면 우월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죠. 내가 연예인 누구누구랑 아는 사이야. 내가 모모 재벌가 사람들이랑 친해. 우리 가족 중에 정치인이 있어. 내 친구가 엄청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야.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 타인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동경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와 후광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정작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어 하지만 혹은 아주 운 좋게도 그런 사람 같은 외양을 갖추는 데 성공하긴 하지만 정작 계속해서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들러가 보기에는 우월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인 겁니다. 반대로 우월성의 추구는 타인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의 한계와 경쟁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본래 갖고 있는 요소들을 자기 개발의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들러의 심리학을 사용의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통과 불안, 모든 괴로움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거라고 봤습니다. 마치 이놈의 세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려고 작정을 한 존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테 질투나 시샘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남을 질투하거나 시샘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평생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우리가 진정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인정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관습이나 규율, 법, 문화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라. 아들러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분리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른바 과제의 분리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러 이론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제의 분리 문제.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내 삶의 윤곽을 결정지을 만한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받죠. 그리고 그 과제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대학 입시, 직장 선택, 결혼 여부, 출산 문제, 노후 대비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과제의 예시들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다이어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 건전한 취미생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 좋은 친구나 지인을 누구로,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 여부, 아주 소소하게는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이죠. 그런데 아들러가 보기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나의 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그 과제의 선택을 맡겨버리고 책임까지 져주기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 반대로서 타인의 과제까지 자신이 주제넘게 간섭하고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대학을 선택하는데 남이 정해주는 대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경우, 직장,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남들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걸 원하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 배우자가 내 모든 불행을 말끔히 걷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완전히 기대어 버리는 심리. 마치 이런 것들처럼 선택에 따른 결과나 책임, 감당해야 할 목 등을 은연중에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태도, 이게 바로 나의 과제를 타인의 바람과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본인이 카운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상담으로 인해 진정으로 바뀌는지 여부는 카운슬링을 해준 사람의 목, 즉 상담자의 과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내담자가 변하는 건 상담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고 그 결과라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의 경우, 즉 타인의 과제에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들일 겁니다. 가장 흔하게는 부모가 자식 일에 지나치니만큼 간섭하는 케이스죠. 작년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던 부모님들이 전형적으로 이런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학부모님들을 정말 자주 봐요. 내가 너한테 이 정도의 헌신과 투자를 했으니 너도 내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면서 마치 자식의 삶을 곧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자식들도 안쓰러워 보이기는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아들러는 아무리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여도 감정을 분리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간격을 만드는 일을 강조합니다. 그게 설령 부모 자식 간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절친 사이든 간에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 거리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과제든 간에 그 선택의 결과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몫이 과연 진짜 누구의 것인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그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나의 과제로, 남의 것이라고 생각되면 타인의 과제로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고 간격을 둘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약간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미움과 증오의 감정까지도 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자유롭고 행복해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 아들러의 주장이자 지론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자기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조건부식 희망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건부식 희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학력이 낮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은 대학만 나왔다면 고액 연봉자가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조건부식 희망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내가 조금만 더 예뻤다면 아니면 내가 조금만 더 잘생겼다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해 줬을 텐데 또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사업에 성공했을 텐데
나도 좋은 부모만 있었다면 뭐든 승승장구했을 텐데, 좋은 사람만 있었다면 나도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했을 텐데, 이렇게 무엇 했더라면 무엇이 가능했을 텐데 라면서 모든 것을 if, 가정법의 형태로 사고하는 방식을 두고 아들러는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어요. 내가 현재 갖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을 두고 계속 불평하고 한탄만 해서는 결코 내가 변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만을 털고 과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세계 자체가 권력 투쟁의 장이고 승패에 집착하는 인간들로 가득 찬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이걸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네 자체를 바꾸려고 하진 말고 우선 라이프 스타일부터 바꾸라는 조언이죠. 예를 들어 난 체력이 약해서 오래 공부를 할 수 없어 라면서 좌절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씩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길러보라는 겁니다. 난 머리가 나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마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고 좋은 배움을 받거나 집중력 훈련을 받아서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도록 삶 자체를 다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바뀌면 언젠가는 나라는 인간 자체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예전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곳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과도 조화와 연대를 이루며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 아들러가 말한 궁극적인 자존감 회복법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을 할 때조차도 잘했다, 수고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식의 칭찬은 서로의 관계를 일종의 상하관계나 수직관계로 전제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수고했다는 식의 칭찬보다는 고맙다, 기쁘다, 감동했다는 식의 표현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서로의 인간관계를 상하,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없애고 자존감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식의 칭찬과 평가는 물론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뿐더러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중요하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상하나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여야 한다는 식의 자녀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는 게 아들러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자기계발의 진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키네시스적인 삶과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형태의 인생관을 제시했습니다. 키네시스적인 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달성하려는 데 목적을 둔 삶입니다. 말하자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삶이고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지향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삶입니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의의를 두는 삶이죠. 삶이 하나의 길고 긴 마라톤이라면 키네시스적인 삶은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일 테고 에네르게이아적인 삶은 마라톤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며 달려나가는 인생이겠죠. 이 책의 말미에서 저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두 개념을 인용하면서 결국 독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당신은 키네시스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에네르게이아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문득 공자의 논어에서 읽었던 선자호지, 불선자오지라는 대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일화를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 또한 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자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동네 사람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면에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자는 괜찮은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논어에서 소개된 이 대화가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책 미움받을 용기와 관련한 오늘의 리터러시 발제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